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당장 꺼져! 공사 현장에서 날계란이 회장님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철거를 막아선 청년 민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천하의 태산건설 회장님이 봉변을 당한 일촉즉발의 상황. 그런데 화를 낼 줄 알았던 회장님의 시선이 민호의 발끝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발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뒤꿈치를 꺾어 신은 운동화. 자신과 똑같은 버릇이었거든요. 32년 전 도망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100평이 넘는 넓은 집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기침 소리였습니다. 박동식 68살 태산건설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연신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속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녹슨문이 삐걱거리는 것처럼요. 며칠 전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폐가 돌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폐섬유화증이에요. 이제 쉬셔야 합니다. 쉬라고요. 동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쉴 곳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수십억짜리 가구들이 즐비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가사 도우미가 해놓고 간 갈비찜은 식어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동식은 그 비싼 음식을 밀어내고 찬밥에 물을 말았어요. 냉장고 구석에서 젓갈 하나를 꺼내 올렸습니다. 짭짤한 젓갈을 씹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어요. 32년 전 아내 순자가 끓여주던 청국장 냄새였습니다. 구수하고 얼큰하던 그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때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서울 마지막 달동네 희망동 강제 철거가 임박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은 동네가 비쳤습니다. 동식은 혀를 찼어요. 미련한 것들. 아파트 딱지 준다는데 왜 안 나가?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달수 전무였어요. 회장님, 내일 용역 투입해서 밀어버리겠습니다. 도장만 찍어주십시오. 동식은 대답 대신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왔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일 새벽에 차 대기시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오겠어.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숨이 차서 누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소파에 앉은 채로 쪽잠을 청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동식은 벽장 앙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32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맣고 낡은 아기 신발이었어요. 빛바랜 분홍색 신발을 손에 쥐자 동식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기. 태어났으면 이 신발 신었을 텐데 지금쯤 살아는 있을까? 동식은 그 신발을 품에 넣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최고급 세단이 희망동 언덕길을 올랐어요. 포장도 안 된 길이라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녹슨 대문, 금간 시멘트 벽, 빨랫줄에 널린 낡은 이불들. 동식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2년 전 자신이 한밤중에 도망쳤던 그 동네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차가 멈추고 동식이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품 구두 위로 흙탕물이 튀어 올랐어요. 까만 구두가 순식간에 지저분해졌습니다. 동식은 그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치밀어 올랐어요. 마치 32년 전 그날 밤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동네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새벽 6시 희망동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고 확성기에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주민 여러분, 오늘 중으로 이주하지 않으시면 강제 철거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건 주민들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들은 대문을 붙잡고 울었고 할아버지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용역들을 노려보았어요. 박동식은 선글라스를 낀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을 딛자마자 썩은 냄새와 흙먼지가 코를 찔렀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우산을 펼쳐 그를 가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틈새로 무언가가 날아왔어요. 동식의 뺨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날계란이었어요. 끈적한 노른자가 뺨을 타고 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동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야? 경호원들이 소리쳤지만 시위대 맨 앞줄에 서 있는 청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조끼를 입은 32살의 청년 박민호였어요.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여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피땀으로 지킨 집이야. 당장 꺼져. 동식은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아버지라 불려본 적이 없는 그였습니다. 동식이 한 발 다가서자 민호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그때 동식의 시선이 민호의 발끝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신고 있는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뒤꿈치를 꺾어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2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 보상금 더 줄 테니 나가. 왜 사서 고생이야? 동식이 최대한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어머니의 32년 한이 서린 집이에요. 32년. 동식의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윙윙거렸습니다. 자신이 이 동네를 떠난 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차로 돌아온 동식은 손수건으로 계란을 닦아냈지만 비릿한 냄새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김 실장. 동식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 청년 박민호라고 했나? 뒷조사해. 부모가 누군지 알아내. 그 시각 희망동 골목 끝 낡은 집에서는 한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하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63살의 여인 김순자였어요. 아들 민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땀에 젖은 얼굴로 골목을 올라왔어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민호야, 다친 데 없니? 그냥 우리 나가자. 엄마는 집 없어도 돼.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 버리고 갔을 때 맹세했잖아요. 다시는 엄마 눈에 눈물 안 나게 하겠다고. 민호가 마루에 앉아 어머니의 퉁퉁 부은 무릎에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굵은 손등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바로 그 시각 동식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동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음에 할 말이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는 짧았습니다. 박민호 32살, 모친은 김순자, 부친 기록은 없습니다. 미혼모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동식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어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동식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32년 전의 그날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만삭의 아내 순자가 동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하지만 그때의 동식은 성공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순자가 현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무릎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를 움켜쥐며 울부짖었어요. 동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었죠. 현재로 돌아온 동식은 산소캔을 입에 대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그 다리로 혼자서 아이를 키웠단 말이야?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식은 옷장에서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천억 재산의 회장이 아닌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희망동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몇 발자국 되지 않았는데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폐가 아파서 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꽃향기가 풍겨왔어요. 진하고 달콤한 프리지아 향기였습니다. 동식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순자가 처녀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 프리지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향기를 따라 골목 끝으로 갔습니다. 기울어진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잔의 꽃집, 유리창 너머로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하고 등이 굽은 여인이었어요. 화분을 들어 옮기는데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32년 전 자신이 뿌리친 그 손의 주인이었어요. 동식은 전봇대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순자야, 내 죄야. 내가 죽일 놈이야. 그때 가게 안에서 민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달려가 화분을 받아들었어요. 엄마, 내가 들게요. 무릎도 안 좋은데 왜 무거운 걸 드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이었어요. 동식의 펜트하우스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듬직하네. 동식은 자신이 가진 수천억 재산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느껴졌어요. 저 웃음 하나를 살 수 없는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돌아서려는 순간 참았던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거친 기침이 쏟아졌어요. 순자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동식과 순자의 눈이 마주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동식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았어요. 아, 등산객입니다. 목이 말라서 잠깐 쉬어가려고요. 순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컵에 보리차를 담아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식힌 보리차였어요. 땀을 많이 흘리셨네요. 여기요, 드세요. 동식은 물컵을 받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2년 만에 아내가 건네는 물이었어요. 순자의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생 거친 일만 해온 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동식은 고개를 숙인 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유난히 달았어요. 아내의 손이 탄 물이라서 그랬을 겁니다. 그날부터 동식의 기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태산건설 회장, 밤에는 희망동의 김씨 아저씨였어요. 동식은 동네 쌀집에 들러 민원의 외상값을 몰래 갚았습니다. 쌀 20kg의 라면 3박스였어요. 먼 친척인데 자존심 상해할 사람이라 비밀로 해주세요. 쌀집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식은 그렇게 그림자처럼 가족 곁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있었어요. 시멘트 포대가 어찌나 무거운지 허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포대를 함께 들어 올렸어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골병 들어. 김씨 아저씨, 그러니까 변장한 동식이었습니다. 민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저씨, 힘쓰는 요령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그냥 젊을 때 노가다 좀 했어. 동식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밥은 드셨어요? 아저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어느 날 저녁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민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딱 아저씨 같았을 것 같아요. 동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나? 원망하죠. 그런데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게요. 동식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겼습니다. 차마 나야 내가 내 아버지야 하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무렵 회사에서는 최달수 전무가 압박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왜 결제를 미루십니까? 뒷방 늙은이 되기 싫으시면 어서 사인하시죠. 동식은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인을 하면 가족을 쫓아내는 꼴이고 안 하면 회장 자리를 빼앗길 판이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달수 전무는 자신의 신복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뒤를 밟아. 그 허름한 동네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 약점을 잡아야 해. 신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식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동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밤도 희망동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산건설 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 방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박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김씨 아저씨가 태산건설 회장 박동식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적개심이 가득했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돈으로 매수하려고요? 꿈 깨십시오. 동식은 일부러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들이라는 걸 들킬 수 없었으니까요. 젊은 친구가 왜 쓸데없이 시위질이야? 원하는 액수를 말해봐. 민호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회장님은 집을 부수고 돈을 버시지만 저는 사람을 살리려고 집을 짓습니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민호가 들고 온 가방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동식이 돋보기를 끼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설계도면이었어요. 제목은 마을 재생 프로젝트 공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집을 허물지 않고 고쳐 쓰는 리모델링 설계안이었어요. 동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면의 구조가 눈에 익었어요. 창문의 위치, 지붕의 기울기, 마당의 배치까지. 32년 전 동식이 순자에게 그려주었던 꿈의 집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때 동식은 가난한 인부였어요.
언젠가 돈을 벌면 이런 집을 지어주겠다고 연필로 꾹꾹 눌러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낙서 같은 그림을 보물처럼 간직했었죠. 동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림을 보고 똑같은 도면을 그려낸 겁니다. 핏줄의 힘이었어요. 이거 자네가 직접 그렸나?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써 감추려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요. 저 혼자 그렸습니다. 어디서 배웠어? 누가 가르쳐 줬어? 민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배운 적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낙서 같은 그림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걸 따라 그렸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림. 동식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순자가 그 그림을 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이 자랐습니다. 민호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동식은 산소호흡기를 찾았어요.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내 아들이 맞구나. 내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 동식은 도면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32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동식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이 도면을 공모전에 출품시켜. 그리고 대상을 줘. 비서실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철거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철거는 보류야. 동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동식은 금고에서 낡은 아기 신발을 꺼냈습니다. 분홍색이 바랜 작은 신발이었어요. 32년 전 태어날 아기를 위해 순자가 직접 뜬 신발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동식은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몰랐어요. 최달수 전무의 신복이 이미 모든 걸 알아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보가 곧 동식의 목을 조여올 거라는 것을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동식은 또다시 낡은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희망동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이 길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골목에서 꺾어야 하는지, 어느 집 앞에 개가 짖는지까지 다 알게 되었어요. 꽃집 앞 평상에 앉아 있으니 순자가 가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동식을 보더니 반갑게 웃었어요. 아이고, 아저씨 또 오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동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 앞에만 오면 목이 메어서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순자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노릇노릇하게 부친 부침개와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드세요. 혼자 먹기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순자가 막걸리를 따라 주었습니다. 동식은 잔을 받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2년 만에 아내가 따라주는 술이었습니다.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동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남편분이 밉지 않으세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순자가 부침개를 뒤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미웠죠. 매일 밤 저주했어요. 이불 속에서 이를 갈면서 울었습니다. 동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상하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갈 때요,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나갔거든요. 한쪽은 운동화, 한쪽은 슬리퍼였어요. 그렇게 급하게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추운 밤에 발이나 안 얼었나 싶고요. 동식의 손에서 술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정신없이 짐을 싸다가 아무 신발이나 집어들었던 기억이요. 순자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운 정이 무섭네요. 32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걱정이 돼요. 동식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동식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32년 전에도 이 손이 자신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손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게 그냥 술과 부침개에 대한 감사인 줄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동식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건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32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죽을 놈이야. 동식이 통곡하는 그 시각,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최달수 전무였어요. 다 알아냈습니다. 회장님이 그 동네 여자한테 홀렸습니다. 꽃집 하는 여자예요. 전화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곰파 두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달수 전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불을 질러 겁만 주고 쫓아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희망동 골목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자가 꽃집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웃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밤이 곧 불길에 휩싸일 거라는 걸요. 그날 밤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불었어요. 희망동 골목마다 낙엽들이 휘날렸습니다. 동식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결제를 하다가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원이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전무가 흑곰파를 시켜서 꽃집에 불을 지른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동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동식은 전화기를 내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폐가 아파서 숨이 턱턱 막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주차장에서 차 키를 더듬거리며 찾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겨우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동식은 중얼거리며 악셀을 밟았습니다. 신호등이고 뭐고 볼 여유가 없었어요. 거센 바람 속을 차가 질주했습니다. 그 시각 희망동에서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화염병을 던졌어요. 꽃집 처마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른 나무가 삽시간에 타올랐어요. 불길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허둥지둥 뛰었어요. 그러다 문득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안 돼. 민호 베네쩌고리가 저 안에 있는데. 순자가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32년 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손수 지은 베네쩌고리였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이었습니다. 민호가 이웃집에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엄마 미쳤어요? 안 돼요.
나 줘. 내 베넷저고리야. 그것만은. 순자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모자는 불타는 집 앞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용역들이 골목 입구를 막고 비웃었어요. 진작 나가지 그랬어. 불구경 잘하고 가라. 불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처마가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프리지아 화분들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골목 가득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굉음을 내며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돌진해 왔어요. 용역들이 놀라서 비켜났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동식이 뛰쳐나왔어요. 비켜, 다 비켜. 동식의 눈에 불타는 꽃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순자와 민호가 보였어요. 동식의 다리가 멈춘 건 단 1초였습니다. 순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넷저고리, 민호 베넷저고리가. 동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여보, 아저씨. 순자와 민호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이미 불길 속에 있었어요.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어서라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비닐봉지에 쌓인 베넷저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2년 전 동식과 순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동식은 두 가지를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가 이것들을 32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야 해. 나가야 해. 동식이 돌아서려는 순간 불붙은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식의 등 위로 떨어졌어요. 불덩이가 등을 태웠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동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어요. 이것만은 전해줘야 했습니다. 기어서 굴러서 어떻게든 출구로 향했어요. 불길을 뚫고 동식이 나왔습니다. 온몸이 그을리고 옷이 타버린 상태였어요. 순자 앞에 쓰러지며 품에 안은 것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는 살려야지. 순자야.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흐름을 닦아낸 얼굴에서 익숙한 눈매가 보였어요.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점이요.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박동식 씨? 그 순간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김씨 아저씨 왜 그래요? 구급차 불렀어요. 순자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야,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이 아저씨가 우리 버리고 간 그 사람이요? 동식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민호의 눈이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흔들리는 아들의 눈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희망동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어요. 소방차도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꽃집은 이미 반쯤 무너져 내린 뒤였어요. 동식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순자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흐름으로 새까맣게 된 손이었습니다. 32년 만에 잡아보는 남편의 손이었어요. 당신 정신 차려요. 눈 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동식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동식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타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김씨 아저씨가 아버지라니요.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고 평상에서 별을 보던 그 사람이요. 민호의 가슴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솟아오르는 안타까움까지요. 병원 응급실 앞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앞에서 순자가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민호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순자가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민호도 다가왔어요. 화상이 심하고 연기를 많이 마셔서 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순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최달수 전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이게 뭔 짓이야? 거지 같은 것들이 회장님을 다치게 해? 순자와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당장 경찰 불러. 이것들 방아제로 잡아넣어야 해.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뭐라고요? 불을 지른 건 당신들 아닙니까? 뭘 증거로? 증거 있어? 최달수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동식의 소지품을 가져왔어요. 불에 타담한 지갑과 서류 봉투였습니다. 민호의 눈에 서류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봉투를 열자 작은 비닐백에 쌓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32년 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동식과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민호.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첫 장부터 넘겨보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32년 동안 매달이요. 이자까지 합쳐져 수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마지막 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우리 튼튼이 대학 갈 때 써라. 결혼할 때 써라. 못난 아비가.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자도 통장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돈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떠나서도 가족을 잊지 않았어요. 매달 10만 원씩 입에 풀칠도 못하던 시절부터 보내왔던 겁니다. 순자가 통곡했습니다. 32년 동안 품었던 원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여보, 당신 이 바보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그랬어? 민호는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최달수 전무는 그 광경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어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식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면회는 안 됐지만 순자와 민호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왔어요. 어머니에게 한 잔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순자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민호야,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워해요. 아직도 미워요. 근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죽으면 안 돼요. 사과도 못 받았는데, 한 대도 못 때렸는데, 죽으면 안 돼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자는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 시각 중환자실 안에서 동식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32년 전 순자와 함께 살던 작은 방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동식이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튼튼이 아빠가 꼭 좋은 집 지어줄게. 꿈속에서 동식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식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순자는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간호했어요. 32년 전에 원망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남편의 등을 닦아주고 약을 먹여주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병원에 왔지만 아버지의 병실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먼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어요. 순자가 나왔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널 찾아. 들어가 봐. 민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아직, 민호야, 아버지가 많이 아파. 얼마나 버틸지 몰라. 후회하지 말고 들어가. 순자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반쯤 붕대로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동식이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보자 눈가가 붉어졌어요. 왔구나.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하다. 아비 노릇 못해서 미안해.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떠났어요? 왜 32년 동안 얼굴도 안 비쳤어요?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 내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돈 벌어서 떳떳해지면 돌아오려고 했는데 돈을 벌수록 더 부끄러워졌어. 그게 이유예요? 그게 32년이나 도망친 이유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새벽부터 밤까지 꽃 팔아서 저 키웠어요. 저도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알아요? 동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는 걸 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수천억 재산의 회장이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건진 그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3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이게 뭐냐고요? 동식이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대학 등록금 하려고 모았어. 결혼 자금 하려고 모았어. 근데 전해줄 용기가 없었어. 용기요? 용기가 없었다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 그거 하나면 됐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요, 아버지 얼굴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릴 수가 없었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동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산소호흡기를 했는데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마요. 용서 안 해요.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죽지 마요. 내가 용서할 때까지 죽으면 안 돼요. 동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안 죽을게. 내가 살라면 살게. 민호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아팠지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 시각 담당 의사가 순자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장님 폐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폐 이식이 아니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6개월. 32년 만에 만났는데 겨우 6개월이라니요. 순자는 의사에게 들은 말을 민호에게 차마 전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호는 그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무렵 최달수 전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이 병원에 누워있는 틈을 타서 회사를 장악하려 했어요. 태산건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달수 전무가 단상에 섰어요. 박동식 회장은 현재 의식이 불안정하고 경영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긴급 안건으로 회장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달수 전무의 세력에 속한 이사들이 손을 들었어요. 가결까지 단 2표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병원에 전해졌습니다. 동식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어서 다시 쓰러졌습니다. 여보, 움직이면 안 돼요. 순자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회사를 빼앗기면 안 돼. 그게 있어야 너희한테 남겨줄 게 있어. 동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안타까운 눈빛이었어요. 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버지, 그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회사 때문에 우리 버렸잖아요. 그 회사 때문에 32년을 뿔뿔이 살았잖아요. 그깟 회사 가져가라고 해요. 동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회사가 있어야 희망동 사람들 집을 지켜줄 수 있어. 최 전무가 회사를 가져가면 당장 철거가 시작돼. 민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희망동. 어머니와 자신이 32년을 살아온 동네였어요. 이웃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아버지는 저러고 누워 있으면서 민호야, 내 금고에 비밀 장부가 있어. 동식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달수가 횡령한 증거가 다 적혀 있어. 그걸 가져와. 내가 그걸로 막아야 해. 민호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아무것도 해준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래야 하는데요? 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식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손을 뺐어요. 미안하다. 아비로서 해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민호야,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야. 희망동 사람들 집이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니? 비밀 장부를 가져오래요. 제가요.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원망하는 거 안다. 엄마도 그랬어. 근데 아버지가 불 속에 뛰어든 거 봤지? 우리 베넷 저고리 구하려고 등이 다 타도록 뛰어들었잖아.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순자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32살 다 큰 아들이지만 엄마 품에 안기니 어린아이 같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마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희망동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떡볶이 사주시던 김할머니, 연날리기 가르쳐 주시던 박 할아버지,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시던 옆집 아주머니.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새벽 4시,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향한 곳은 태산건설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깜깜한 새벽, 민호는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회사였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선택한 그 회사가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희망동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야.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과연 민호는 비밀 장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최달수 전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최달수 전무는 동식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병원에 사람을 보내 면회를 막았어요. 동식은 병실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입맛도 없었습니다. 병원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몸은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경호원들이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면회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비켜요. 난 환자 아내예요. 순자였습니다. 한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 밥 안 먹은 지 사흘째라면서요. 굶겨 죽일 셈이에요? 순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32년을 원망했어도 남편은 남편이었어요. 굶어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동식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동식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링거대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갔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경호원들을 향해 쉰 목소리로 외쳤어요. 비켜. 내 아내야. 경호원들이 움찔했습니다. 아무리 최달수 전무의 지시가 있어도 회장의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얼마나 야위었는지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됐어요? 순자가 남편을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보온 도시락을 열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병실 가득 퍼졌습니다. 청국장이었어요. 32년 전 가난하던 시절에 순자가 늘 끓여주던 그 청국장이었습니다.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당신 입맛 까다로운 거 알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먹잖아요. 순자가 밥을 말아 숟가락에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어요. 자, 입 벌려요. 동식은 아이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청국장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구수하고 얼큰한 맛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숟가락이 입에 들어갈 때마다 흐느꼈어요. 맛있어. 순자야, 정말 맛있어. 순자도 울었습니다. 밥을 떠먹이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맛있으면 많이 먹어요. 더 있어요. 32년 만에 먹는 아내의 손맛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사내진미보다 맛있었어요. 회장 시절에 먹었던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이 청국장 한 그릇이 천배 만배 맛있었습니다. 밥그릇이 비워지자 순자가 남편의 입가를 닦아주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모레도 올게요. 당신이 나을 때까지 매일 올게요. 동식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한 건 나중에 말해요. 지금은 밥이나 잘 먹어요. 순자가 툭 쏘듯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32년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민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밥을 떠먹이는 모습을요. 아버지의 앙상해진 팔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직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미움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비밀 장부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요. 최달수 전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동식이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모든 걸 끝내려 했어요. 이사회에서 회장 회의만이 통과되었습니다. 최달수 전무가 새 회장 대행으로 취임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이 있었습니다. 희망동 철거, 오늘 당장 시작해. 포크레인이 다시 희망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들도 2배로 늘었어요. 주민들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호가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용역들에게 밀려나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람 사는 집이에요. 민호가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순자였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널 찾아. 빨리 와. 민호는 희망동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 동식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철거 시작됐다며? 네.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이었어요. 동식이 옆에 있던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말했어요. 내 금고 비밀번호가 있어. 엄마 생일이야. 금고 안에 파란 파일이 있어. 최달수가 횡령한 증거가 다 담겨 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철거를 막을 수 있어요? 아니. 동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철거만 막는 게 아니야. 회사를 내가 가져. 이제 내가 가장이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자신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넌 집을 짓는 사람이야. 부수는 게 아니라 짓는 사람. 그게 진짜 사업이야. 동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32년 동안 잘못 살았어. 부수면서 돈을 벌었어. 이제 내가 바로 잡아줘. 민호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32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모든 걸 맡기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져올게요. 민호가 돌아서려는데 동식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실장한테 연락해.
그 사람이 도와줄 거야. 아버지 편이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밤 10시 태산건설 본사 건물이었어요. 민호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아드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김 실장이 안내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금고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민호가 어머니 생일을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어요. 파란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파일을 꺼내 열어보았어요. 최달수 전무가 횡령한 금액, 날짜, 증거 사진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어요. 민호가 파일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민호를 창고로 밀어 넣었어요. 잠깐만 숨어 계세요. 민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지자 김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뒷문으로요. 민호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파란 파일을 꼭 쥐고 어둠 속을 달렸어요. 이제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건설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최달수 전무가 단상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늘 공식적으로 회장 해임을 확정짓고 제가 새 경영체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달수 전무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판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최달수 전무가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왔어요. 휠체어에는 동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산소 호스가 코에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순자였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한 63살의 여인이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최달수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환자가 왜 여기 나타나? 순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생 꽃집에서 일만 하던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내 남편은 치매도 아니고 판단력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회장님 부인이래. 부인이 있었어? 최달수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부인이요? 32년 전에 버린 여자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여기 들어와요? 그 순간 동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어요. 최 전무, 자네가 버린 건 나야. 회사를 버리고 가족한테 갔어야 하는데 난 회사를 택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 아내야. 32년을 혼자 아들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 저 절뚝거리는 다리도 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파란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민호가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프로젝터를 켜고 파일 내용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이건 최달수 전무가 3년간 횡령한 내역입니다.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횡령 기록이었어요. 이사들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취록입니다. 민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최달수 전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꽃집에 불을 질러 겁만 주고 쫓아내. 회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사실이야? 방화짓이라니. 최달수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야. 검찰 수사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달수 씨 횡령 및 방화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수사관들이 최달수 전무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최달수 전무가 발버둥을 쳤어요. 박동식?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여기까지 올려놨잖아. 동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올려놓은 게 아니야. 자네가 빼돌린 돈은 일하는 사람들 땀이었어. 그 사람들이 날 올려놓은 거야. 최달수 전무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동식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부축했어요. 동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 박동식은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주식을 희망동 재건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내가 부순 것들을 다시 짓는 데 쓰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천억 원어치 주식을 기부한다는 말이었어요. 앞으로 태산건설은 부수는 회사가 아니라 짓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걸 이끌 사람은 내 아들 박민호입니다. 동식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는 나와 달라요. 나는 집을 부수면서 돈을 벌었지만 이 아이는 집을 지을 줄 알아요. 사람을 살릴 줄 알아요.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해보려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그 시각 희망동에서는 주민들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속보로 태산건설 회장의 기자회견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철거가 중단됐대. 우리 집 안 부순대. 주민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동식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했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동식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살 것 같아. 죽기 전에 한 가지는 제대로 한 것 같아. 민호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 일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호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에 섰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민호도 울었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보며 울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물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순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2년 만에 드디어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최달수 전무는 구속되었고 희망동 철거는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태산건설은 민호가 새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동식은 병원에서 한 달을 더 입원했어요. 순자가 매일 청국장을 끓여와 먹였습니다. 덕분에 살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동식이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순자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부축했습니다. 여보, 천천히 걸어요. 급할 거 없어요. 민호가 차를 가지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오는 걸 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까요? 동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목욕탕부터 가자. 병원 냄새 빼야겠어.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목욕탕이라니요. 펜트하우스에 욕실이 있는데 왜 목욕탕에 가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욕조 있잖아요. 아니야. 대중목욕탕 가자. 아버지가 옛날에 내 엄마랑 연애할 때 다니던 데 있어. 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거기 있을까요? 32년이나 됐는데. 있으면 가고 없으면 다른 데 가지 뭐. 세 사람은 차를 타고 희망동 근처로 갔습니다.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그 목욕탕이 아직 있었습니다. 간판이 낡고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온천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32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동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기야. 여기서 내 엄마 손 처음 잡았어. 순자가 남편의 팔을 꼬집었어요. 어머, 그건 왜 아들한테 말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끼리 편하게 웃는 순간이었어요. 남탕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낮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탕 안에는 노인 몇 명만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동식이 옷을 벗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몸을 처음 제대로 보았어요. 앙상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등에는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불에 타서 쭈글쭈글해진 피부가 등판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흉터는 자신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벤의 저고리를 구하려고, 자신의 추억을 지키려고 아버지가 불 속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아버지, 등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때 밀면 좀 낫겠지. 동식이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에게 이탈리아 타월을 내밀었어요. 민호야, 아버지 등 좀 밀어줄래? 민호는 말없이 타월을 받았습니다. 물을 묻히고 아버지의 등 앞에 섰어요. 첫 번째 문질렀을 때 회색빛 때가 줄줄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제대로 씻지 못한 때였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흉터 부위는 피부가 예민해서 살살 닦았어요. 아버지, 아파요? 아니, 시원해. 동식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아버지의 등을 밀었어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릴 때 상상하던 아버지는 산처럼 크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의 아버지는 작았습니다. 등판도 작고 어깨도 좁았어요. 아버지, 등이 참 작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옛날엔 산처럼 커 보였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생각하면 엄청 큰 사람일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동식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늙었지. 예전엔 팔씨름지는 놈이 없었는데 이젠 손주가 와도 질 것 같아. 손주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언제 결혼해서 손주 보여줄 거야? 아버지 얼마 못 살아. 손주 얼굴 보고 죽어야지. 동식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민호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살게. 내가 살라면 살아야지. 민호가 아버지의 등을 다 밀고 물을 끼얹어 주었습니다. 동식이 몸을 돌렸어요. 민호야. 네. 고맙다. 동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등 밀어주는 거. 아버지 평생 소원이었어. 아들한테 등 한번 밀어달라는 게.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도요.
저도 아버지 등 밀어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랑 목욕탕 갔다 오는데 저만 못 갔거든요. 동식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에 젖은 손이 미끄러웠지만 꽉 쥐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알아요. 이제 알아요. 두 남자가 목욕탕 의자에 앉아 울었습니다. 타일 바닥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뜨거운 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때를 밀던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찼어요. 저 부자 무슨 사연이 있나 보네. 탕 안에 있던 다른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이 먹으면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는 법이지. 민호가 아버지를 부축해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어요. 동식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민호야, 이게 행복이야. 아들이랑 목욕탕 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민호도 눈을 감았습니다. 네, 아버지. 좋아요. 정말 좋아요. 목욕탕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물 위에 빛이 반짝거렸어요. 3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함께한 목욕이었습니다. 희망동 집수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고 트럭에서 자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동식은 더 이상 100평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어요. 희망동 언덕 위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순자와 민호가 32년을 살아온 바로 그 집이었어요. 오늘은 지붕을 고치는 날이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새 기와를 올리는 작업이었어요. 동식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민호가 뒤따라 올라왔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폐가 안 좋으신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동식이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40년을 구른 손이었어요. 망치질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탕, 탕, 탕. 경쾌한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망치를 들었어요. 하지만 서툴렀습니다. 못이 휘어지고 손가락을 찧었어요. 아야. 민호가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동식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자세를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잡아야지. 팔꿈치를 고정하고 손목 스냅으로 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망치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2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못을 박았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됐네요, 아버지. 그래, 잘했어. 두 남자가 나란히 앉아 지붕을 고쳤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동식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목골목에서 집을 고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희망동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죽으면 이 집 내 거다. 팔지 말고 살아라.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6개월이래. 의사가 그랬어.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망치를 든 채로 굳어졌어요. 언제 들으셨어요? 병원에서.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개월. 겨우 6개월이었어요. 아버지, 울지 마. 아버지 평생 울음 안 보이는 놈이었어. 근데 요즘 너 때문에 맨날 울어. 더 울면 눈이 붓겠다. 동식이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주 보고 싶긴 한데 6개월 안에는 힘들겠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사귀는 사람 있어요. 동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짜? 네. 결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계셨으면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동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빨리 데려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결혼식 올려야지. 그때 마당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민호야, 새참이에요. 내려와요. 두 사람이 지붕에서 내려다보았어요. 마당에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비빔국수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동식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국수 많이 줘. 배고파 죽겠어. 순자가 소리쳤어요. 아이고, 저 영감태기 밥 타령은. 알았어요. 많이 줄게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어머니가 밥을 차리고 아들이 함께하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32년 만에 처음 맞는 평범함이었어요.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평상에 앉아 비빔국수를 먹었어요. 새콤달콤한 양념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동식이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말했어요. 꿀맛이네. 이게 진짜 맛이야. 순자가 남편의 얼굴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아무도 안 뺏어가요.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더 소중히, 더 열심히 이 순간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희망동은 서울에서 가장 따뜻한 마을로 선정되었어요. 낡은 집들은 예쁘게 단장되었고 골목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사랑의 마을이라고 불렀어요. 언덕 위 벽돌집 대문에는 새 문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박동식, 김순자, 박민호.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동식의 건강은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었어요. 완치는 아니었지만 관리하며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아마 가족의 사랑이 약이었나 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며느리를 데려오는 날이었어요. 그것도 뱃속에 손주를 품고요. 마당 평상에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가운데에는 역시나 청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배가 불룩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수줍게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동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생기고 곧 손주가 태어날 거였어요. 그래, 어서 와. 많이 힘들지? 여기 앉아. 순자가 며느리를 부축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았어요. 네 식구가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청국장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동식이 숟가락을 들며 감탄했어요. 아, 꿀맛이야. 회장할 때는 이 맛을 몰랐어.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괜찮아. 체하면 엄마가 손 따주겠지. 순자가 남편의 등을 가볍게 쳤어요. 아이고, 이 영감은 손이 무서운 줄 모르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식은 밥을 먹다가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가 있었습니다. 32년 전 자신이 버리고 간 것들이었어요. 그때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행복은 여기 있었어요. 이 작은 평상 위에 구수한 청국장 냄새 속에 가족의 웃음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동식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집은 시멘트로 짓는 게 아니더라. 가족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로 짓는 거더라.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이제야 집에 도착했어.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희망동 언덕 위 작은 집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골목을 타고 마을을 지나 하늘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32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튼튼이네 집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날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달빛 같은 이야기였습니다.